자, 오늘은 이제 그 명나라부터 시작하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명나라의 가장 특징적인 게 영락제라고 그랬죠? 영락제. 그 영락제가 정화라고 하는 그런 그 환관인데 그 사람 또 장수도 되고 장군도 되고 이런 사람을 하서영이라고 해서 대항에 파견해서 동서교류가 있었다 그랬는데 오늘은 이제 그거를 이제 우리가 큰 그릇으로 하나 본 것이고 사실은 영락제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하고 시작하고 싶어요. 이 두 얼굴의 사나이예요.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 같이 그 3대 영락제는 원래가 그 일대가 누구냐면 주원장이라고 그랬죠. 주원장. 주원장의 아들이 그 큰아들이 주표입니다. 주표. 그리고 여기서 이제 아들이 쭉 있는데 넷째 아들이에요. 넷째 아들. 넷째 아들이 주체인데 이 주체가 바로 영락제입니다. 넷째 아들. 그런데 이 주표는 왕이 안 되고, 이게 이제 그 일대가 홍무제죠. 일대 홍무제. 이대가 주윤모라고 장남의 아들인데 이 사람이 제2대 건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주체인 넷째 아들이 이 건문제한테 왕위 찬탈을 합니다. 마치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세조가 이랬나요? 조카 그거를 한 게. 그것도 되고 어떻게 보면 또 태조 이방원 같이 뭐 왕제나 넷째 아들인데 이방원이는 5번째 아들이었죠. 그게 일어나서 왕위를 찬탈해 가지고 이 사람이 뭡니까? 제3대 영락제가 되는 거예요. 뭐 당태종도 그렇고 항상 말이죠. 그 왕이 되는 사람들은 어떤 그 역사적으로 볼 때는 좀 자기가 어떤 커다란 어떤 열정과 의지를 가지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왕위를 찬탈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래서 1402년에 그 남경을 함락하고 그 건문제를 퇴위시키고 그 자기가 그 자기 위주의 그 어떤 그 황제 체제를 만드는데 그때 있었던 게 오늘 우리 그 책에 나오는 동창제도입니다. 동창. 말이 좀 서투르죠. 어렵죠. 동창이라는 게 정보 특수 특무기관이라고 그러는데 일종의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정원이나 기무사 같은 그런 역할을 한 거예요. 그 비밀정보 조직 KGB라든가 뭐 이런 거 있죠. 아주 그 비밀정보 조직으로서 일종의 공작정치 같은 거죠. 지금 말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뭐 우리나라의 국정원이나 기무사 역할을 하는데 관료들을 감시하고 또 군대 감독이나 조세 징수 또는 관민 감찰 업무 이런 것들을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락제 때에는 이 환관 정치가 무르익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처음에는 1만여 명이나 됐습니다. 환관이. 그러다가 그 말기에는 7만여 명까지 이르면서 결국은 명나라를 부패시키는데 앞장을 서게 되었죠. 근데 하여간 여기에는 이 동창과 그 칠학사를 중심으로 한 내각 정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 아까 지금 얘기한 대로 했는데, 원래 이 사람은, 번왕이라는 거는 이제 변두리의 지방왕을 번왕인데, 연변왕이었는데,
지금같이 그 정변을 1402년에 일으켜서 밀실정치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까 그 내부적으로는 이 사람이 또 잘한 거가 이제 아까 그 정화의 그 하서양, 그 서양 그 동서 교류를 일으킨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잘 아는 지금 그 자금성 있죠, 자금성. 자금성을 다시 축소하고 축조하고 그 다음에 대운하도 확충하고 또 이 만리장성 이런 것들을 다 보완합니다. 개축을 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까 처음에 얘기할 때 이 방송이 꺼져서 안 들었는데 두 얼굴의 사나이예요. 한편으로는 아주 그 우리가 명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명군이었기도 하지만 초창기는 이렇게 구테타를 일으켜서 정변을 일으켜서 정권을 잡은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명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우리나라에서는 좀 잘 알려지질 않았어요. 저도 학교 다닐 때 안 배운 것 같은데 혹시 그 영종이라고도 하고 이거를 그 정통제라고 그러대요. 정통제인데 이 사람은 1427년에서 1464년까지 통치했던 그 분인데 그 토목의 변이라는 게 있습니다. 토목의 변. 혹시 들어본 사람 있어요? 네? 이거 새로 우리 젊으신 사람은 들어봤네. 우리 때는 이 시험 문제 이런 거 나와본 적이 없어. 예. 난 그래서 토목의 변 그러니까 무슨 토목공사 하다가 뭐가 무너졌나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지금 요번 강의에서 주된 강의 중에 하나입니다. 요번 첫 번째 시간에. 그래서 요거를 좀 우리가 스포트라이트를 넣어서 집중적으로 설명을 하겠어요. 그 영종이 있을 때 그 환관이 그 왕진이라는 사람입니다. 왕진. 예? 왕진. 근데 이 왕진은 누구냐면 이 사람이 그 7살 때 태자 때 환관 출신으로 왕진이 스승으로 글 공부를 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굉장히 친했겠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영종이 왕이 되니까 이 왕진이 실세가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 실세도 이 정당한 교육을 제대로 받은 사람이면 모르는데 꼭 이 사람이 과거에 몇 번 낙방을 한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환관으로 들어가요. 환관으로 들어가가지고 좀 글 공부를 한 게 있으니까 이제 어떻게 수를 잘 써가지고 태자를 가르치게 됐어요. 이 사람이 그 태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 어떤 권력의 끈에 들어가게 됐는데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은 정상적인 교육이나 또는 집안의 정상적인 가정교육을 받지 않고 이렇게 잘한 사람들이 권력을 쥐게 되면은 꼭 문제점이 터집니다. 예. 뭔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열등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커버하기 위해서 꼭 그거에 상응하는 나쁜 짓을 합니다. 예. 예를 들면 장희빈의 오빠가 장희재인가 그런데 장희빈이 저작거리에서 놀다가 그 갑자기 희빈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오빠라는 사람은 공부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뭐 놀던 사람이에요. 예? 그런데 한성판윤이 됩니다. 자기 여동생의 백으로. 그래가 한성판윤이 지금 서울특별시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이 사람이 뭐예요? 막 뇌물 막 받아먹고 이래서 집이 12채고 이렇게 된다. 이 왕진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정식으로 과거 급제열된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사이드로 환관으로 들어와가지고 권력을 쥐게 됐어요. 태자 교육을 통해서. 그런데 이제 무슨 이 토목의 변이 일어난 이유는 뭐냐면 우리 그때 이제 명나라가 주원장이 그 원나라를 쳐서 원나라가 북원으로 갔다가 다시 이것이
이제 흩어졌다고 그랬죠. 그래서 서쪽으로 간 게 오일라트족입니다. 그리고 동쪽에 있었던 게 타타르족이고, 일종의 다 몽골족이에요. 근데 이 오일라트족은 얘네들은 항상 하는 게 말장사밖에 없었어요. 하는 게.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명나라의 말을 마시라고 그러는데, 말시장을 열어가지고 말을 팔았는데, 이 왕진이 말이죠. 그냥 가만히 좀 정식으로 교육받고 좀 점잖은 양반이면은 기존의 질서를 유지하면 되는데, 또 요런 이권 사업에 꼭 개입하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요거를 자기 개인의 이익으로 돌릴 것인가. 그래가지고 이 말값을 후려쳐서 5분의 1로 깎습니다. 그 다음에 말장수, 그 사신이라고 그러는데 말장수죠, 일종의. 이런 사람들도 반으로 줄여버리고. 그러다 보니까는 어떻게 돼요? 이 오일라트의 입장에서는 수입이 재정이 2분의 1로 반으로 줄은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거기 오일라트의 지도자가 에센칸이라는 사람이 그 20만 대군으로 명나라를 침공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말값 파동이에요, 말값 파동. 쉽게 얘기해서. 그런데 이때 이 왕진이라는 사람이 이루어져서 이 사람이 아까 그 말값을 깎고 뭐 모든 이 말파동의 주인공이었어요, 왕진이. 그래가지고 말값을 깎은 데에서 남는 이득을 자기 개인 이득으로, 소득으로 다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오일라트가 쳐들어온다 그러니까 자기 책임이 돼야 되잖아요, 자기. 그러니까 뭐냐면 왕을 설득시켜서 오히려 이 오일라트 군대를 치러 나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건의를 한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이제 모든 신하들은 반대했어요. 근데 무려 50만 군대를 이끌고, 이게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50만이면 전병력 같은데, 그걸 가지고 이 오일라트를 치러 가는데, 여기 내가 아까 접을 때 잘 접었어요. 여기 보이긴 합니다. 여기 대동이라는 데가 있어요. 대동. 이 대동은요, 여기 그 산해가 나고 여기 그 사이가 그 만리장성이 있거든요. 근데 두 대의 통로가 있는 데가 대동하고 산해관입니다. 하여간 요 지역도 이 교통의 요지인데, 이 북경에서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대동 있는 데까지 가는데 선발대가 가서 집니다. 그러니까 그 사기가 일어가지고 그 소식을 듣고 신하들이 퇴각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퇴각을 하는데, 이 퇴각하는 데서 지름길로 가면 됐는데, 또 이 왕진이 퇴각하는데 자기 마을을 또 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뭐 명나라 군대에 무슨 군량미도 되고 이래야 되니까 거길 또 피해가지고 지금 이 토목이라는 데로 갑니다. 토목. 토목공사 토목이 아니고요. 이게 성이라고 그러는데, 조그만 성으로 갔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그 몇십만이 들어가기도 부족하고, 거기에 갑자기 들어가니까 쌀도 없고 그 군량미도 없고 식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이제 오일라트 군대가 들어오니까 거기서 그냥 오합지졸이 돼서 거의 군대를 다 잃어요. 이게 그러니까 간단하게 무슨 이렇게 뭐 전쟁 나가서 진 게 아니라 50만 군대를 잃었다는 거는 엄청난 사건이죠. 거기다가 뭡니까? 토목의 변이라는 건 영종이 오일라트족한테 체포돼서 잡혀갑니다. 반면에 이 왕진은 그 부하인 번충이라는 장수가 너 때문에 네가 잘못 판단해서 이렇게 됐다, 모든 게. 말값 판단도 당신이 일으킨 거고. 그래서 그 부하인데 철퇴로 때려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꼭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이면 말로가 좋지가 않아요. 내가 이거하고 또 똑같은 비유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 김춘추 아시죠? 김춘추가 뭐예요? 당태종 가가지고 고구려 자기는 백제만 이기면 당나라식 연호도 쓰고 당나라식 복식도 있고 다 그 아주 불평등 외교를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백제는 이겼어요. 그것도 뭐 자기 힘으로 이긴 게 아니라 당나라 나당연합으로 이긴 건데, 661년에 삼국사기를 보면은 익산, 지금의 금마저, 옛날이 금마저라고 그러는데, 거기 전투에 나갔다가 그 말에서 떨어져 가지고 백제군한테 그냥 비참하게 죽습니다. 피가 한 발 반인가 뭐 이렇게. 그런데 그렇게 된 게 뭐냐면, 이렇게 보면은 나당연합군에게 거의 이세민한테 속은 거예요. 이 사람은 백제한테는 이겼지 모르지만 우리나라의 그 옛날 만주에 있었던 고구려라든가 대륙백제 이 땅을 다 뺏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역사를 볼 때는 이 사람이 훌륭하냐 훌륭하지 않느냐를 보면은 그 말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말로가 좋아야 돼. 아무튼 그런데 제가 이거를 왜 이렇게 길게 얘기를 하냐면, 그래서 이제 그 황제 그 우겸이라는 재상이 나타나서 황제의 동생이었던 경태제를 등급시킵니다. 그래가지고 비상내각을 세우는데, 이때 오일라트가 계속 쳐들어와서 북경을 포위해요. 이때 이제 지금부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거를 이렇게 남의 나라 얘기를 길게 하느냐. 여기에 조선이 개입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아세요? 나는 국사를 배웠지만 조선 세종대왕 때거든요. 이때가 정확하게 언제냐면 1449년입니다. 세종 31년. 세종 31년. 세종 31년인데 무슨 소리냐? 북경을 이 오일라트 쪽이 하고 있으니까 그 당시에 세종이 뭐예요? 최은덕을 통해서 사군, 김종서를 통해서 육진을 개척했다고 그러죠? 지금 또 이렇게 한반도 아닌데 바깥에 있었는지는 몰라요. 저번에 얘기한 대로. 그 군대를 명나라가 지금 위협하다 그러니까는 그 사군 육진의 그 기마부대를 가장 그 북방군으로 전투력이 가장 센 군대였어요. 조선에서. 그쪽으로 해서 이 북경을 에워싸고 있는 오일라트군을 공격합니다. 근데 당근과 채찍이 같이 나와요. 그렇게 치면서 당근으로는 너 옛날에 이 왕진이 끊었던 그 말시장을 다시 회복시켜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조선하고의 국경에서도 교육이 일어날 수 있게 이런 조치를 해줄 테니까는 물러나라. 그래가지고 이 토목의 변이 이제 아까 영종도 풀어나고, 그 다음에 이 철수를 하게 됩니다. 예, 몽골군이, 오일라트족이. 이것은 사실 우리나라 거는 이상하게 말이죠. 세계사에서도 빠지고, 토목의 변은 나오는데 조선 세종이 군대를 개입을 해서 이 토목의 변을 진압했다. 이런 얘기는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게 지금 국제관계학이니까 조선이 개입했던 15세기 국제질서에 있어서 가장 향방을 결정하는 금자타적인 그런 사건이었다. 요거를 이제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길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명나라는 이제 만력제 하면 또 여러분들 잘 생각나는 게 뭐죠? 이거 임진왜란 때 왕입니다, 이게. 임진왜란 때 만력제. 이 사람도 아주 이상한 사람이죠. 나중에 이제 얘기하겠는데, 자기가 살아있을 때 자기의 무덤을 만들기 위해서 임진왜란에 들었던 돈보다 더 많이 들어갔대요. 그럼 사실인지 내가 통계 숫자는 보지 않았는데 그만큼 엉뚱한 데에 많이 돈을 썼다는 거예요. 그때 발배의 난도 있고 여진족의 난도 있고 지금 외구의 난도 있고 그랬는데 엄청나게 외침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이 자기 무덤을 만드는데 수레가 8대가 지나갈 수 있는 8차선 도로를 만들었다. 자기 무덤에 가는데. 망하는 사람에는 이 사람 이후로 명나라가 쓰러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여간 망하는 왕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죠? 항상 지나고 나면 그것이 알고 싶다. 왜 망했냐? 그러면 다 지나고 나서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망했다. 이렇게 나오죠. 자, 이 만력제 때는 명나라 사무기구로서 그 책에 나오죠. 내각대학사가 나오고, 그 내각의 수장이, 제일 우두머리가 수보라는 직이 나옵니다. 수보. 예, 수보라는 제도. 예. 그런데 이제 이 수보가, 때 가장 이 수보,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영의정급 되는 거죠. 내가 국무총리죠. 국무총리. 이때 중요한 사람이 장거정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책에 나오죠. 장거정. 장거정 때 권력이 절정이 있는데, 이 사람 때는 이제 관리들의 근무평가를 내각이 맞는 고성법을 시행하게 됩니다. 여기 공무원 출신 우리 국장님도 계신데 영상 찍으러 오셨는데, 그 공무원들이 제일 무서운 게 인사고과죠? 네. 인사고과를 한두 사람이 딱 이거를, 지금은 이제 직급이 바로 윗사람이 하고 2차, 3차 평가를 하는데, 만약 내각에서 혼자 다 한두 사람이 그거를 전 공무원의 평가를 한다면 그 사람의 권력이 세지겠어요? 안 세지겠어요? 당연히 세지겠죠? 예. 그래서 이런 하는데, 긴축재정을 강조해서 뭐든지 국가 경비를 절감하고 조세징수가 탁월한 사람, 이런 사람을 인사고과에다 좋게 평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정상의 잉여가 발생하게 했고, 그래서 중앙집권을 강화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토지 측량을 다시 해서 조세를 은으로 납부하는 거. 이건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죠? 네. 1조 편법입니다. 1조 편법. 은으로 통일한 겁니다. 네. 이제 조금 이따 알겠지만, 우리나라가 일본에는 은이 많았는데, 이거를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을 몰랐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나중에 풀무질로 이렇게 막 원광석을 녹여가지고, 회치법이라고 해서 일본의 은을 생산하게끔 하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가지고 일본의 은이 동남아에, 아니죠, 이 동북아시아에 많이 돌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은으로 모든 걸 결제하는, 달러 같은 구실을 한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명나라의 희종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요. 이 만력제가 이제 아까 영락제가 1번이고 영종이 2번이고 만력제가 3번이죠. 세 번째. 중요한 것만 얘기합니다. 우리가 여러 왕들 지금 명나라의 왕력을 가리키는 것도 아니고, 명나라의 희종이 1621년에서, 이거 어디 메모를 하세요. 빛나네. 저는 이런 걸 이렇게 조사해서 써주는데, 어떤 사람은 희종 때 뭐 했고, 희종이 어느 때 사람인 줄 알아요. 영종 때는 뭐 했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희종 때는 아까 전 때가 뭐였죠? 환관 정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수보를 중심으로 한 내각제도가 이렇게 권력이 집중되어 있다고 그랬죠. 여기에서 이제 이 권한에 대해서 반발하는 세력이 나오는데, 그걸 독림당이라고 합니다. 독림당. 독림당은 강남의 신사, 여기 강남이 이 지역이랬죠. 양자강 지역. 이 지역에서 신사라고 하는 거는 과거 공부도 하고 또 과거 급제한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뭔가 지식층을 말하는 거예요. 지식층. 강남의 신사. 그 신사들이 중심으로 한 결사 조직을 말하는 게 독림당입니다. 강남의 신사층. 신사하면 생각나는 게
영국에서는 gentleman 그렇게 하죠. gentleman. Here is a gentleman. 그러면 최고의 소개입니다. Here is a gentleman이 왔네요. 이런 식으로. 예. 그 다음에는 복사. 책 보세요. 복사. 이건 문인들의 결사 조직이에요. 문인들의 결사 조직. 그래서 이런 지식파들이 황간파에 대응하는 그런 정치 활동을 했다. 그래서 이제 점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자기 의견을 내므로써 중앙 집권적에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집단 행동을 합니다. 집단 행동을 해가지고 결국은 지방 분권적인 그런 정치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말하면 민주화되어 간다는 얘기예요. 중앙 정부에서 특수 권력층이 장악했던 것을 이제 그 지방 분권적인 조직으로 발달한다는 거죠. 유럽에서는 영국이 제일 그렇게 발달했죠. 예, 뭐 마그나 카르타도 있고 뭐 권리장전, 명예혁명 뭐 이런 게 쭉 나오잖아요. 제일 늦은 게 프랑스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뭐 그냥 길로틴으로 막 머리를 치지 않나 그냥 별난 사람이 다 나오죠. 예. 루이 시대 때.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정치를 좀 바라봤고요. 명대의 사상과 문화를 좀 보겠어요. 그러니까 명대는 초기에는 무조건 뭐예요? 북방민족인 원나라를 물리쳤기 때문에 몽골색을 없애는 겁니다. 불식시키고 그 다음에 다시 한족으로의 국수주의의 복원, 회복 이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경제가 발달하고 서민 생활이 향상되고 또 도시가 번영함에 따라 서민 대중적 색채가 짙어졌죠. 그래서 경제적으로는 실용학파가 나타나고 과학기술 사조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제10대 이제 그 제10대가 무종입니다. 명나라 무종. 참 희귀하죠. 예? 우리나라 뭐 태종, 태정태세 문단 이런 건 쉬운데 뭐 무종, 영종 그러니까 좀 이상하죠. 예. 이거는 1505년에서 1521년 이때 나타난 사람이 그 유명한 왕수인입니다. 왕수인 하면은 양명학이죠. 양명학. 그 전에 뭐 육구연 이런 사람이 좀 이런 학설을 주장했는데 이거를 완성한 사람이 왕수인의 그 양명학입니다. 양명학 하면은 세 가지로 나와요. 그 책에 나오죠. 첫 번째가 양명학 하면은 첫 번째가 심즉리. 예, 심즉리.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가 지행합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치양지. 예, 요게 이제 여기에 그 양명학의 세 건데, 여기서 이제 제가 또 이제 저는 이제 다른 우리나라의 그 어떤 그 천부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뭐가 문제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그 성리학에서 삼일신고를 보면은 세 가지 삼진이 나옵니다. 어디 적으세요. 이거는 원래 이제 잃어버린 한국 고대사를 찾아서에서 나오는 건데 세 가지의 참된 거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뭐냐? 성명정이라. 성질, 성격, 그 다음에 생명, 그 다음에 정기. 이 세 가지를 받았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세 가지 망령된 거를 받았어요. 세 가지 망령된 거. 이 세 가지 망령된 거가 이거에 서로 반대되는, 대칭이 되는 것이 심기신입니다. 심기신.
심, 기심. 그 다음에 여기에서 세 가지 가닥길이 나옵니다. 이거를 삼도라고 합니다. 삼도인데 이 삼도는 감식촉입니다. 감식촉. 자, 이런 걸 우리가, 인물이 동수삼진하니 왈 성명정이라. 또, 유중은 미지산망에 착근하니 왈 심기신이라. 진망이 대작 삼도하여 나타나니 왈 감식촉이라. 이렇게 이제 나오거든요. 이게 우리나라 천부경 다음에 삼일신고에 인물편에 나옵니다. 인간에게 주는 교훈편에 나오는데, 세 가지 참된 게 성과 명과 정이에요. 그리고 세 가지 망명된 거, 이것이 마음과 기와 몸이란 말이에요. 몸신.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걸 보면은 이건 좀 형이상학적인 것 같고 이건 좀 형이하학적인 것 같죠? 그 다음에 이것이 합쳐서 나오는 게 전성십팔경하니 감은 희구에노 탐념이요 식은 불란한 열진습이요 촉은 성색침이 음조라 이렇게 나오는데, 이 감정이고 하나는 호흡이고 하나는 감촉이다 이거예요. 이 세 가지가 이렇게 나와요. 예. 그래서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성이라는 게 심의 상위 개념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같이 연결이 되는 거구나. 명의 이 기의 상위 개념이고 신의 상위 개념이 정입니다. 그죠? 근데 여기는 이 양명왕에서는 심즉리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는 거면 이거는 여기에 상위 개념이 성이라고 그랬죠? 성즉리가 맞습니다. 성즉리. 이렇게 써야 되는데 심으로 고쳤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약간 제가 볼 때는 정통에서 뻗어져 나간 이단이라고 할까? 심이라는 거를 강조하지 않고 우리나라는 성하면 하나님의 성품도 되고요. 인간의 어떤 거룩한 기질을 말하는 겁니다. 품성을. 아무튼 근데 심과 성을 구분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심즉리라고 그랬고, 이 마음을, 인간의 모든 행위의 표준이 마음인데 이 마음을 잘 밝히고 여기서 이치를 구해야 된다 그랬는데, 제가 이런 것들을 공부한 사람으로는 하늘의 이치를 밝히려면 성을 알아야 됩니다. 하늘과 성이 서로 통해야 돼요. 그래서 성통, 광명 이런 얘기가 나오죠. 하늘의 성품과 통하면 이 세상 돌아가는 광명된 진리의 세계를 깨달을 수 있다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심을 느끼면은 된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는, 이거는 굉장히 제가 볼 때는 벗어난 겁니다. 왜? 이거보다 훨씬 우리가 BC 3800년대에 나왔던 것이 단군 시대 때 공부하고 또 고구려 시대 때 태학에서 공부했던 교재가 바로 이런 천부경 삼일신고 참전개경이거든요. 지행합의를 이제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모두 마음의 활동으로서 하나라는 뜻인데 실천을 중시한 겁니다. 근데 이것도 주의, 그러니까 주작을 얘기한 주의 때는 선지후행이라고 써요. 먼저 안 다음에 행하라. 이제 이렇게 나올 거고, 이것도 또 여기서 바꾼 겁니다. 치양지라는 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양지를 실천한다, 이런 뜻인데, 양지는 만인의 보편적, 선천적 그 마음의 본체다. 그러니까 이 마음을 중심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 마음은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인간의 마음 속에, 아까 해보세요. 마음이나 기라든가, 리와 기, 이따 얘기하는데, 기는 기질지성 해가지고
육신에 있는 그런 속성이죠. 또 신도 몸신자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형이 하학적인 그런 얘기는 겁니다. 이 성명종이 형이 상학적인 그런 개념이고요. 예. 그래서 이걸 볼 때는 나는 이제 항상 그 주나라 주자가 주장한 그 주자학도 그렇고 송나라 때 주의가 그리고 또 이런 왕수인이 주장한 그 양명학에도 우리나라의 정통 성리하고는 문제가 좀 있다. 이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조선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제일 먼저 그 태종, 우리가 이방원이 욕도 많이 왔는데, 태종이 그 성균관을 옮겼다고 그랬죠? 1398년에 개성에 있는 성균관을 그 한양으로 옮기기도 하고, 또 권군 이회, 김사형 이무 등과 함께 그 긴 지도 이름이죠. 혼일, 강리, 역대, 국도지도. 이런 거 시험 문제 나오면 틀려야죠. 예? 아니, 한글로 쓰기도 힘든데 이거 한문으로 써라 그러면 대박사 쓸 수 있겠어, 이거? 예? 예? 박사 아니라 뭐 이것도, 예? 어렵겠지? 시험 보면은. 예. 근데 이거는 중요한 거는 조선, 일본, 아시아 외에도 그 원나라의 그 어떤 그 동서교류의 영향받아서 아라비아, 아까 그 정화가 아라비아, 동아프리카까지 갔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유럽, 아프리카까지 그린 세계지도였단 말이에요. 조선에서 만든. 이거는 세계지도였어요. 대동여지도하고 다른 게 세계지도였고, 그래서 1992년이 1492년이 뭐였죠? 콜럼버스가 미국을 발견했는데 1592년이 500주년이었어요. 콜럼버스가 미국을 발견. 그거에서 세계 지도 회의를 했는데 여기에서 우리나라 지도가 아주 호평을 받았습니다. 자, 세종대왕 때는 그 집현전 학자를 뒀죠. 1420년에 이제 세종이 그 1420년에 이 집현전은 여러분들 경복궁가도 있죠. 근데 이게 그 고려 때도 집현제가 있었어요. 고려 말서부터. 그래서 조선 초의 집현전은 궁궐 안에 세워진 학문 연구기관입니다. 예. 그래서 그 학문뿐만 아니라 조선의 문화를 발전시키는 싱크탱크 역할을 한 거예요, 여기가. 제일 먼저 이제 정초라는 사람이 많이 나와요. 정초. 여러분 외우기 좋죠? 우리 정초에 뭐를 했다. 이렇게 외우는데 하여간 그런 식으로 외우세요. 하여간 외우는 거를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연관해서 이렇게 외우면 좋겠다고요. 1429년에 농사직서를 편찬하는데 이것의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원나라에서 농상집요라는 거를 수입을 했는데 이거는 원나라 실정에 맞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직설이라는 새로운 그 우리나라의 그 풍토와 토질에 맞게 편찬된 자주적 농법서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만들기 위해서 많은 농부들의 그 경험적 지식과 비결을 알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만들었다. 그 다음에 이제 만든 게 1433년. 아까 요거는 1429년입니다. 농사직설은. 요거는 향약집선방. 향약집선방도 마찬가지죠. 중국에서 약재를 들어왔는데 이건 중국의 어떤 그 처방이나 또는 그 임상실험에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걸로 의약서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것도 굉장하죠. 85권 30책으로 만들었으니까 만만치 않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1434년에 동일한 때는 아까 얘기한 대로 최윤덕 장군에게는 4군을 설치하게 했고요. 그 다음에 압록강 쪽이죠. 그 다음에 김종서 장군에게는 육진을 개척했는데 이게 압록강 자꾸
한경도 어디 뭐 두만강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제로 뭐 조선의 나중에 무슨 만주 그때 우리 그 간도 협약 그래가지고 만도 뺏기는 거 보면 뭐 여기가 뭐 조선 땅이었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이것이 그 육진의 개념이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자꾸 이 압록강과 두만강 안쪽으로 자꾸 만드는데 그거 바깥에 있었을 가능성도 많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알다시피 그 1434년에는 장영실은 이제 알다시피 그 천민 출신인데 아까 그 농사짓설 할 때 만들었던 정초라는 사람이 사실 우리가 장영실은 많이 알려졌는데 정초라는 사람은 잘 알려지지 않았어요. 이 정초라는 사람이 문과 급제하고 이런 사람인데 이 무슨 유학뿐만 아니라 이런 과학적인 데도 굉장히 많은 그 지식과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장영실이 만드는데 이론적 근거를 많이 가르쳐 줬어요. 장영실은 사실 뭐 배움이 없으니까 기능적인 것이 발달했겠죠. 그런데 이 사람에게 또 옛날 뭐 문헌을 소개해 준다거나 뭐 번역해 준다거나 이런 작업이 있었겠죠. 그래서 물시계인 자경루, 해시계인 앙부일구, 그 다음에 중요한 게 1441년에 드디어 추구기가 나오죠. 추구기. 근데 여러분들 이 추구기가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조선시대 때 만들었다 이러는데 내가 뒤에도 얘기하지만 훈민정음도 조선시대 때 만든 게 아니에요. 이때 이 추구기는 그 내가 환단고기를 찾아봤는데 적으세요. 단군 제11대 도해입니다. 도해. 단군이 사회적 직분이고 이게 이름입니다. 단군 이름이에요. 세종대왕 이도 하면 세종대왕에 해당되는 게 단군이고 이도가 도해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도 간단한 것도 몰라요. 이게 BC 1836년에 그 추기를 만들었다는 기록이 나오고요. 이거를 증명하는 게 진흥왕 때, 신라 진흥왕 때 그 거칠부라는 사람이 국사라는 책을 써요. 여기에도 옛날에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 왔다라는 기록이 뒷받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38년에는 경복궁 경회루 쪽에 간이대라는 건 거기 나왔죠. 천문관측기구인 간이를 설치하였던 관측대. 왜? 천문도 전부 해외에서 천문을 관측한 걸 기준으로 하니까 별자리가 맞겠어요? 안 맞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설치하고 1442년에 새로운 역법을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1444년 또 정초가 나옵니다. 아까 이 정초는 정씨들이 좀 똑같은 정씨는 아니지만 그 우리 요즘 영화에 그 자산오보를 쓴 그 정약전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선비인데 그 물고기 그거를 연구했잖아요. 이 정초도 문관인데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한 역법을 만듭니다. 그게 그 유명한 칠정산 내외편입니다. 칠정산 내편은 원나라의 수시력,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곽수경이라는 사람이 수시력을 만들었다. 그래 한 건데 그거를 첨죄해서 칠정산 내편을 만들고 칠정산 외편은 아라비아의 회회력을 첨죄하였다. 저번에 그 배운 거는 자말 우딘이라는 사람, 이란 사람이 만년력을 만들었다 그랬는데 아마 이런 것들을 그 원나라 때 만들어진 것을 수입한 거 그 자료를 가지고 칠정산 내편을 만들었는데 아무튼 15세기 중반에 있었던 세계 천문학적인 그런 수준에 도달했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우리나라의 그 천문 기준에 맞게끔 새로 편찬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말이죠. 예? 자, 정초, 자, 여기다 다시 쓰겠어요. 1444년에 칠정산 내외편이 있다.
이런 거는 이제 시험 문제 나고 잘 아는데, 이거가 우리나라의 그 환단고기를 보면은 단군 제5세 구울입니다. 구울 때 BC 2096년 내는 육식갑자를 이용해서, 육식갑자 아시죠? 육식갑자를 이용해서 최초로 책력을 만들었다. 이런 기록이 나오고요. 자축인묘 뭐 이런 거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BC 2085년. 우리나라는요, 보통 2000년이 더 앞서가요. BC. 여기 1로 하면은 뭐 더하면 이게 몇이에요? 3400년이나 앞서네, 이걸 합치면은. 여기는 우리나라의 기후에 맞게 책력을 만든 게 조선력인데, 이것이 지금 중국에서 차이니즈 캘린더라고 하는 음력입니다. 음력이 우리나라의 조선력이에요. 이것을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종. 세종이 굉장히 유명하죠. 근데 우리는 세종대왕이 훌륭하다만 알지, 이렇게 중요하게 하지 못했죠.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게 뭐예요? 세종 28년 1446년에 집현전학자로 하여금 훈민정음을 만들었다. 훈민정음 28글자를 만들었다 그러는데, 훈민정음 20말자는 이때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것도 또 쓰세요. 단군 제3대 가륵 때 BC 2181년입니다. 1년 때 국문정음이 있었다. 다른 말로는 이거 가림토 문자랍니다. 가림토 문자. 근데 이것이 38자가 있었단 말이에요. 38자가 있었는데, 집현전 학자가 이 기록을 어떤 학자가 세종대왕한테 줬어요. 그래서 세종대왕이 이거를 집현전 학자한테 얘기해서 이걸 가지고 새로운 소리 글자를 만들어 보자. 그래가지고 국문정음, 정음이라는 게 뭡니까? 바른 소리다는 게 아니라, 이거는 우리나라가 천음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바른 소리가 아니라 하늘의 소리예요. 하늘의 소리. 예? 그래서 정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38글자 중에 안 쓰는 10글자를 빼서 새로 만든 게 아니라, 이 옛날 훈문정음을 모방해서 훈민정음 28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나오느냐? 세종실록, 조선왕조실록, 거기 그 책에 나오죠? 1446년 10월 9일, 우리 한글날로 지금 그 기념하는. 근데 그 세종실록 기록에 정인지가 발문을 썼어요. 제일 마지막에. 거기에 보면은 옛 전차인 국문정음을 모방하여 훈민정음을 만들었다. 이런 기록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런 기록이 나와도, 우리나라의 서울대 국사학과에서 일본의 영향을 받아서 단군이 신화했다 이렇게 가르쳤잖아요. 없었던 역사다. 그러니까 이런 기록들이 다 같이 사장되는 거예요, 그냥. 예? 환난궁비는 위서다. 그리고 또, 그러니까 당연히 이 얘기도 엉터리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역사들이 다 사장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훈민정음이나 이 국문정음의 기초가 원방각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천부경을 보면은 하나가 천지인으로 나눠져요. 그러면 이 원이 뭐느냐? 이게 하늘을 나타내는 거예요. 기호로. 사각형, 방이 뭐냐? 이게 땅입니다. 그 다음에 삼각형은 사람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 그리고 아래와 이가 나오죠?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하늘을 나타내는 거예요. 의가 땅이고 이가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자음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자음의 기준이 원방각입니다. 그리고 모음이 아래와 의입니다. 이거를 이렇게 서로 결합을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원방각이 천지인인데 이게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늘, 하나. 예? 일시무시일, 뭐, 석상극, 이렇게 나오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에서 천지인이 나오는데 이 천지인이라는 거는 하나님 또는 하늘을 의미하게 하고 천음을 의미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지인을 나타내는 하늘, 땅, 사람, 이것이 나타내는 자음과 모음을 통해서 결합해서 만든 게 국문정음이고, 이 중에서 이제 잘 활용되지 않는 열자를 빼서 새로 만든 게 훈민정음이다. 그런데 이때 일제 때 또 뭐예요? 우리 당군의 역사를 안 가르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빼게 하는 거. 왜? 일본의 여신을 하나님으로 믿으라고 그랬잖아요. 신사참배에서. 그러니까 뭐예요? 아래와 반치음, 옛, 히읗, 옛, 이응 이 네 개를 빼버리는 거예요. 또. 그래가지고 한글 24자는 한글은 사실은 훈민정음 28자에서 일제가 4자를 뺀 겁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다시 28글자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외침만 있어요. 그냥 모든 사람이 모르니까. 내가 이 내용을 광화문에 있으면 그 세종대왕 저게 있죠? 그 지하실에 기념관 있죠? 거기 가서 얘기를 해서 그 직원들한테 프린트물 가림터 문자도 보여주고 이거를 좀 바꿔라. 왜? 아니, 외국인들이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우리나라가 이 훈민정음이 벌써 BC 2181년도에 국문정음에서 나왔다. 이걸 가리키면 한국의 그 신인도나 국력이 얼마나 높아지느냐. 그럼 알겠습니다 하고 봤는데 위에다 올리면 자, 그래서 우리 여기까지 좀 얘기하고요. 5분간 쉬었다가 성리학 강의를 좀 하겠습니다. 자, 2교시 강의를 또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우리 송나라 때 주의의 주작을 얘기하면서 덧붙여서 제가 성리학을 같이 이렇게 잠깐 언급한 것 같은데 제 얘기가 맞습니까? 전혀 안 했습니까? 성리학 얘기했었어요? 안 했어요? 했었죠? 그런데 이제 오늘은 유튜브를 찍고 영상을 찍는 거니까 좀 들었어도 한 번 더 들어두시면 좋죠. 왜냐면 성리학, 정통 성리학을,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성리학은 단군조선시대 때의 성리학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책에 나온 거는 조선시대 때의 주자학 논쟁이에요. 엄밀히 얘기하면. 왜? 우리나라는 그 송나라 때 그 주자학과 원나라를 거쳐서 조선시대 때는 이 중국의 주자학이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때 얘기했죠. 조선의 성리학은 뭡니까? 이거는 하늘의 성품과 하늘의 이치를 규명하는 학문이라서 일종의 신학이에요. 하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그린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이기 이론론이라고 그랬죠? 일원론, 일원론입니다. 이것도 제대로 가르치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뭐 유학이나 주작한 사람은 전부 뭐예요? 이 주작적 영향을 받아가지고 왜? 단군 시대 때 저 성리학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는 이제 유학의 일종인데 이기이원론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이기이원론. 이건 안 쓰겠습니다. 여기 이자만 쓰면 되니까. 이기이원론은 도양적인 철학이라기보다는 서양적인 철학에 가까웠습니다. 그 서양의 그 이원주의 신학이라는 게 있거든요. 소위 말해서 이원주의 철학이라는 거는 듀얼리즘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뭐예요? 힐압의 철학을 말하는 거예요. 소크라테스니 플라톤 이런 게 신과 인간은 분리되어 있다. 또 아리스토텔레스는 뭐예요? 형상 진료론 해가지고 형상 이미지와 이 진료, 머티어리얼 이런 걸로 항상 두 개로 나눠져요. 상반된 거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여기를 이제 중국에서는 리와 기가 두 개로 나눠져 가지고 그 상반된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뭐죠? 우리나라는 이기 이론론이에요. 같이 공존하고 붙어 있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맞는 말이에요. 왜? 우리가 여기 오신 분들한테 물어보지만 우리는 여기 올 때 정신과 육체를 같이 온 거예요. 분리돼서 온 게 아니라. 그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자꾸 분리되었다는 걸 가정해서 따로따로의 얘기들을 한다는 거는 어불성설이다 이거죠. 한말로 얘기.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얘기하는 게 그 소위 말하는 그 선조 때에서부터 쭉 명종 때까지 그 사단 칠정론이라는 게 있어요. 성균관대학에서 그 이제 발행한 그런 책들 보면은 그 사단은 뭐죠? 이게 이제 이게 주자학적 이기이원론 논쟁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하고는 맞지 않는 건데 이걸 통해서 우리나라의 성리학과 비교해 본다 이거예요. 사단이라는 건 여러분도 알다시피 뭐예요? 인의 예지. 그죠? 여러분들 힘들더라도 썼어요. 저 가르치는 사람 더 힘든데도 쓰는데 여러분 가만히 있지 말고 자꾸 써보세요. 한자를 자꾸 써봐야지 되는 거지. 인의 이거 안 쓰면 계속 몰라요. 자, 사단이 이제 이게 사단이 인의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칠정이 있습니다. 칠정은 7가지 정이라는 뜻이죠. 칠정인데 이거는 희노애라 애오역인데 여기에 라각이 기쁠리 즐거울 락이 겹쳐요. 그래서 희구, 애구, 애오역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기쁠희, 락 대신에 저는 구를 쓰겠습니다. 왜? 기쁠리냐 즐거운 락이 겹치잖아요. 그래서 는 두려울 구자를 씁니다. 구, 희노애구, 애오요. 자, 이렇게 이제 사단과 칠전이 있는데, 이제 여기 그 사단 칠전론의 주된 거는 이 사단은 정신적인 가치를 나타내는 형이상학적인 개념이다. 그리고 이거는 육신에 있는, 이거는 이제 정신적인 가치를 말하는 형이상학적 개념이고, 이거는 육체적인 형이하학적 개념인데, 이제 요 두 개를 가지고 누가 옳으냐 싸움인 거예요. 이거는 원래부터가 전제가 잘못된 거예요. 왜? 육체가 옳으냐, 정신이 옳으냐, 이거 가지고 싸우는 거는 둘이 붙어 있는데, 이걸 떨어져서 누가 더 옳으냐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거는 전제가, 기본 전제가 잘못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 근데 이걸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어요. 이거 소개만 하지. 근데 여기 대해서 제가 이따가 비판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단을 대표로 하는 사람이 누구냐? 누구겠어요? 그게 이제 그 퇴계이황입니다. 퇴계이황이 이제 이 사람은 영남학파로서 주리론을 주장한 거예요. 주리론. 반면에 이것도 이렇게 나눠지네요. 그 고봉기대승이라는 그 성균관의 선후배 관계죠. 예. 이 사람은 호남학파예요. 그런데 주기론을 제정했어요. 주기론. 리가 옳으냐, 기가 옳으냐. 이제 이걸 가지고 서로 논쟁이 붙은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나라의 성리학적인 논쟁이 아니라 중국의 주자학적 논쟁이다. 이거를 알아셔야 돼요. 전제 조건으로. 퇴계이황 선생이 얘기한 거는 그 정신적인 가치인 사단이 그걸 갖다가 이제 주인은 뭐라고 그랬냐면 이런 그 사단을 본연지성이다. 본연지성이다 그랬고 이 칠정
실정을 기질지성이다 이렇게로 구분했어요. 그 다음에 본연지성, 이거는 기질지성이다. 그러니까 항상 이 본연지성은 기질지성하고 서로 상호작용하는데 기질지성보다 그 위의 개념이다. 그러니까 선한 측면이다. 또는 승하고 있다. 올라타서 업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올라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런데 여기서 이제 퇴계 이황 선생은 이 주리론에 입각해서 그림으로 그리려면 이게 이제 기질지성이에요. 기질지성. 그러면서 이게 기를 나타내는 거죠. 기. 그런데 이게 떨어져 있으면서 여기에 뭐예요? 본연지성인 리가 있다는 거예요. 리가. 그러니까 기질지성 그 위에서 올라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애가 엄마 위에다 이렇게 어부바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형이 하악이 되고 형이 상악이 되는 거죠. 이거를 본연지성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이 둘은 서로 그 위에 승하고 있어서 각각 분리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완전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붙어는 있는데 그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각각 출발한다. 예? 이게 발현하려면 그게 뭐냐면 이기 호발설이라고 합니다. 호발설. 각각 출발한다 이거예요. 예? 이기 호발설. 그 반면에 고본기대승이 주장하는 주기론은 뭐냐면 그림으로 설명하면 여기 이제 똑같이 기질지성이 있어요. 기질지성이 있는데 이 안쪽에 내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까 바깥쪽에 나와서 위에 올라타고 있다고 그랬죠? 이거는 기질지성 안에 다 내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리가. 주된 거는 기질지성인데 그 위에 선한 측면이다, 이거는 악한 측면이라고 얘기도 할 수 있고 거기에 또 일부 있는 그 뭐예요? 그 혼란한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이 육체에는. 우리 기독교에서도 육신은 죄의 온상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죠. 사도 바울 같은 사람 그렇게 주장하잖아요. 이 기질지성에는 그 주의가 얘기했듯이 뭐가 있어요? 혼란을 두는 요소가 두 가지가 있죠. 통색과 편정이 있습니다. 통색과 편정. 통색과 편정. 이게 통할 통자고 이게는 막힐 색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질지성에는 어떨 때는 잘 어떤 거랑 잘 매치가 되고 잘 통하기도 하는데 어떨 때는 꽉 막혀서 또 방해하기도 하고 막기도 한다는 거예요. 또 편정이라는 거는 한쪽으로 치우치기도 하고 한쪽으로 또 뭐예요? 올바르게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예? 우리 육신의 마음이 막 오락가락하죠? 오늘 올까 그러려다 말까 그러다가 뭐 좋은 일이 있으면 오고 또 뭐 귀찮으면 안 오고 이러잖아요. 예? 편정과 통색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예? 그런데 리에는 이런 게 없고 선한 측면이다. 예? 그러나 이거를 내포하고 있다는 게 기질지성은 이게 주기론이고 주리론은 승하고 있다. 그 위에 올라타고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해서 이거는 이게 같이 있죠? 그러니까 같이 출발해. 이기 견발설이라고. 그런데 주작은 말이죠. 이걸 각각 분리해가지고 이것을 이제 그 수련을 한다 그럴까? 그렇게 하는 방법에는 뭐라고 그랬죠? 리인 경우는 국리를 한다고 그랬어요. 국리. 그 다음에 기는 뭐였죠? 거경을 한다. 거경. 거주할 때 거자죠? 예. 그러니까 서로 분리돼서 리를 수련하는 방법은 사색을 하거나 학문을 하거나 그래가지고 국리를 통해서 극대화시킬 수 있고 기는 그 거경을 통해서
신체 수련이라든가 뭐 단전호흡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거를 통해서 극대화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뭐냐면 인간적인 방법입니다. 인간적인 수련이에요. 인간적인 방법. 그죠? 근데 우리나라는 뭐예요? 우리나라는 천손민족이란 말이에요. 천손민족. 이런 인간적인 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 수단으로 궁리와 거경을 사용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주작의 그 이기 이원론적 사고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나라는 어떤 것이냐? 여기서부터 비교해서 지금서부터 제가 얘기하는 걸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서로 상극되는 것들이 리와 기라든가 또 뭐가 있죠? 하늘과 땅이라든가, 그죠? 음양이라든가, 흑백이라든가, 또 선과 악이라든가, 예? 정신과 육체, 이런 것들은 다 상극되는 거죠. 이걸 가지고 자꾸 떨어져서 얘기할 때는 둘이 대립하고 마찰하고 경쟁할 수밖에 없어요. 예? 누가 예를 들면 선악설이 옳다 그러면 어디서 또 성선설이 옳다 그래가지고 둘이 치고받고 싸우는데 타협이 됩니까? 목소리가 크거나 주먹이 세거나 어떤 사람이 다른 타자를 눌러야지만 그것이 주장이 올바르게 전달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구에서의 모든 토론이라는 문화가 사실은 싸움이에요, 그거는. 예? 내가 얘기했죠. 논쟁이죠, 논쟁. 논쟁이라는 거는 영어로 argument라고 그러죠. argument. 예. 그래서 내가 농담에 그러잖아요. 예? 아구가 아프도록 얘기해야 된다. 아구. 계속 뭐 1시간 이상 서로 이건 A 주장하면 이건 B 주장하고 이러다가 끝나는 거예요. 문제 해결이 없이 문제 제기만 하는 거예요. 문제 제기만. 근데 우리나라는 어떤 거냐? 우리나라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중재한 사람이 누구냐? 세 번째 인물이 율곡이이란 말이에요. 율곡이이는 이 사람보다도 더 후배야. 이 사람이, 선배님들 왜 이렇게 싸우십니까? 제가 공부해 보니까 리와 기를 분리하는 거는 올바르지 않고,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성리학 사상은 리와 기가 일체화시키는 이기 이론론적 방법으로 주장을 해야지, 서로 싸우는 이기 이원론적 주장으로는 이거는 그칠 수가 없습니다. 논쟁.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이기 이론론적인 입장이라는 건 뭐냐? 그거를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일단 천부경을 알아야 돼요. 천부경에서는 그 삼분법적 사고구조. 아까 이거는 이원론적 사고구조라고 그랬죠? 이기 이원론이나 듀얼리즘 같은 거는. 근데 우리나라는 삼분법적 사고방식이에요. 사고방식은 뭐냐면 먼저 공존. 리와 기나 그 상극적인 된 것이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서로 공존하는 거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요. 공존하고 있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면 이 둘 사이를 중재하는 게 있죠. 그게 하늘이 매개를 한다는 거예요. 하늘이. 우리가 천손민족이니까. 그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교화라고 합니다. 교화 또는 이화라고 합니다. 이화. 제세 이화 그러죠. 하늘의 이치로 상대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계가 뭐가죠? 그러면 아까 이 상극됐던 것이 뭐예요? 상생이 되는 거예요. 상생. 이 공존은 아까 그 두 개의 이원론적인 것이 맨 처음에 출발이 상극으로 이 상극으로 시작됩니다. 그죠? 그런데 상극되는 것이 같이 공존하고 있으면 힘들겠어요? 힘들지 않겠어요? 서로 안 맞는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은, 같이 공존하고 있으면은 서로 힘들겠죠? 무질서가 있고 혼란하겠죠? 그럼 누가 교통질서를 그걸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아까 같이 뭐 궁리나 거경으로 해서 교통정리가 되는 게 아니고, 이건 인간적인 방법, 수련 방법이란 말이야. 이거는 하늘이 중간에서 개입한다는 거예요. 왜? 천손민족이니까 우리는 리가 하늘의 영을 받는다는 개념이에요.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경전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교화라는 단계가 하늘의 능력을 받는, 하늘의 영을 받는다기도 하고,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 하늘의 능력을 부여받는다, 이런 뜻이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 상극적인 거를 교화시켜 하늘의 이치로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교화시키. 이런 중간 단계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아까는 뭐예요? 공존하고 그 다음에 중간 단계가 없죠. 공존이 아니라 서로 두 개가 대립하다가 치고받고 싸워서 결론이 나오죠. 그게 이원론적인데 우리나라는 중간 단계로 교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교화 과정. 그거는 우리가 천선민족이라는 거를 전제로 하고, 그거는 성리학이 아까 얘기한 대로 단군조선시대 때 성리학은 하늘과 인간 사이를 하늘의 그 성품과 그 하늘의 이치를 규명하는 신학이라 했죠. 그와 마찬가지고 성리학적인 개념은 하늘이 개입하는 것을 허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화 단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아까 최초의 교화가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서로 상극되는 게 부닥치는 게 아니라 일체화가 돼요. 무슨 소리냐면 하늘의 영이 명령하는 대로 리를 통해서 하늘의 영을 받은 리가 상대방인 육체에 있는 거를 육체에게 명령을 내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육체가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떨어져 있으면 따로따로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근데 붙어 있기 때문에 하늘의 영을 받은 리가 바로 붙어 있는 기에게 명령을 하면 기가 하늘의 명령에 순응을 한다는 거예요. 순응해야 되면 일체화가 되죠. 그게 이기 이론론이고, 그렇게 이기 이론론이 되면 하늘의 뜻에 따라 적복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상생의 결론을 맺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상극인 것이 공존했다가 중간 단계인 교화를 거쳐서 결국은 서로 일치화됨으로써 상생으로 결론이 난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이 우리 성리학의 가장 근본이고 또 천부경의 중요한 삼분법적 사고방식인 것이죠. 제일 중요한 건 다시 한번 얘기하면 뭐냐고요? 리와 기가 분리돼서 서로 대립하고 경쟁하고 마찰을 하는 게 아니라 서로 공존하고 있는데 하늘의 영을 받는 리가 그 상대방인 기에게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교화를 한단 말이에요. 이화를 시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기가 리의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리와 기가 일체화가 되는 거예요. 옛날엔 서로 상극으로 다른 거였는데 일체화가 돼요. 그러면 리도 살고 기도 사는 상생의 효과가 나타난다. 이게 중국의 주장하고 완전히 달라요. 주장은 아까 얘기했는데 이기이원론으로 리를 딸로 궁리라는 방법, 기는 거경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극대화한다 그런 건데, 뭐 하늘의 이치에 도달한다 그러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하늘의 이치는 하늘이 인간을 찾아 내려온다는 개념이에요. 하늘의 영을 받는다는 말. 우리 사별신고에 보면 성기원도하면 절친경하나니 자성구자라 강제인행이라. 우리가 열심히 소리를 내서 온갖 기운을 다해서 기도를 하면 우리가 하늘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실제로 볼 수 있나니 스스로 자기의 성품에서 하늘의 성품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늘의 성품이 내려와서. 그것이 그런 거를 강제인해다. 너의 머리에 하늘의 영이 내려와서 임재하게 된다. 강제인해. 그런 건 제가 만든 말이 아니고요. 우리나라 그 고전에 다 나오는 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에 저랑 기회가 있으면은 잃어버린 한국고대사를 공부하게 되면 여기에 우리나라의 단군의 각 왕력뿐만 아니라 단군 시대 때 천부경사상, 삼일신고사상, 참전개경사상들을 가르쳐 주게 되는 겁니다. 그런 어떤 뿌리적인 우리의 원천적인 걸 모르고 자꾸 서양사상, 무슨 중국사상 이런 거 들어와가지고 그냥 좀 가만히나 있으면 되는데 더 떠들어 이런 사람들. 그리고 우리나라 거를 오히려 욕해요. 미국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희들은 왜 이렇게 생각하냐. 중국의 사상은 이런데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야만적으로 생각하냐. 적반하장이 돼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우리는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은, 우리나라의 이런 퇴계 이황과 고봉이의 주자학적 이원론적인 그런 주장에서 이율곡을 통해서 이기 이론론적인 한국의 성리학으로 두 사람의 논쟁이 마무리되었다.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자, 명나라, 조선, 일본, 삼국의 무역 관계는 저번에 얘기한 대로 감압 무역이랬어요. 감압이라는 거는 이렇게 원본이 있고 그러니까 나눠준 거 이렇게 도장을 찍어서 이렇게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짝을 맞춰요. 그래서 공무역을 하는 거죠. 이 명나라 예조에서 나눠준 공식 입국사증도 되고 공무역을 나타내는 증명 확인서도 되는 거죠. 근데 이런 형태를 통해서 조공무역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이 감화무역의 특징은 뭐냐면 조공을 받는 사람은 조공사절단의 체재비, 물품 운반 비용, 또 거기 있는 모든 경비들을 다 지원해 줬어요. 그리고 하사품도 더 많이 줬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무역상 유리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조공이라기보다는 무역상 이익을 통해서 오게끔 인센티브를 줬다. 이제 이런 얘기고요. 그러나 엄밀히 이거는 사무역, 밀수무역은 아니고 공무역이었다. 이제 그래서 그 나라가 쭉 읽어보세요. 명나라는 도자기, 서적, 약재를 수출하면 조선에서는 견직물, 화문서, 고려, 인삼 보시면 알 거예요. 또 조선은 일본에게 아마포, 저포, 면포 등 이런 섬유류, 쌀과 콩, 화문석, 인삼 이런 걸 수출하면 일본은 구리, 유황, 소목이라는 게 찾아보니까는 빨간 염료더라고요. 동남아시아에서 나는 거. 그다음 후추, 상하, 물소, 뿔, 백단, 침향으로 약재인데 또 명나라하고 일본의 관계는 명나라에서는 동전, 또 생사는 비단이죠. 그 다음에 고급 직물, 서적, 그림을 수출했으면 일본에서는 꼭 빠지지 않는 게 칼이죠. 도검. 그 다음에 창, 부채를 그렇게 많이 했어요. 이토 히로부미도 항상 부채질하죠. 그 다음에 병풍, 구리, 유황은 아까도 이 사람들이 항상 수출했던 거고. 그래서 상강무역들이 이렇게 다 이루어졌다. 이제 그거를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란을 보겠습니다. 외란. 하여간 얘네들은 전쟁 일으키지 않으면 난을 일으키고 참 복잡한 애예요. 그 마음속에 하늘의 마음이 없고 굉장히 이기적인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섬나라니까 이제 폐쇄적이니까 창조력도 없고 자기네 스스로 만든 어떤 전통도 없고 이러니까 맨날 남의 거 훔쳐가거나 또는 빼앗아 오거나 전부 이러는 거예요. 삼포외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때 1443년 세종 25년에 뭐를 했다고 그랬죠? 계약조라는 걸 했죠? 계약조. 이거를 내가 그때 잘 머리에 넣으라고 그랬죠. 계해년에 일어난 조약인데 약조라고 이건 거꾸로 했어요. 이것이 몇 년도냐면 세종 25년 1443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조선통신사가 갔다가 대마도에서 이제 이 계약조를 맺는데 대마도주가 정식으로 대마도 땅을 조선에 편입시키겠다. 이거를 공인한 겁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그때 뭐랬죠? 쌀콩, 세사미두, 연 200석을 주고 그 다음에 세견선, 대마도주가 발행하는 문인 가지고 50척이 들어올 수 있게끔 그런 어떤 특혜를 줬죠. 이거는 세종대왕 때 대마도가 조선의 영토로 행정구역에 편입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계약조라는 걸 잘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런 걸로 하면서 처음에 60명이었는데 세종 말에는 2,000명으로 늘리고 그 다음에 또 면세 특혜를 받고 이러니까 이게 조선의 경제적 부담이 늘어난 거예요. 그러다가 1506년
중종. 중종하면 생각나는 게 중종반정이죠.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 연중, 연산군을 쫓아내는 게 중종이에요. 근데 쫓아냈다기보다 둘째 아들이었어요, 중종이. 연산군을. 예? 나는 또 제3자가 됐는 줄 알았더니 저번에 풍수지리 얘기했잖아요. 둘째 아들이더라고, 중종이. 중종반정 때 그 아까 삼포, 우리가 삼포를 개항했다고 그랬죠. 여기가 5천 명이 더 넘게 돼요. 거기다가 지금 이제 우리나라 그 동남아시아에서 온 사람이 불법 체류자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허가 없이 온 사람도 많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 일본 선박의 통제를 하고 법규칙과 통제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실시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여기서 그 이제 외국 이질이 나타나가지고 그 삼포에 있었던 일본 거류민이 폭동을 일으키는데 웅천 현감이 그 외인들에게 세금을 징수했어요. 아까 면세 효과가 있다고 그랬죠? 그 세금을 징수하니까 폭동을 일으키는데 이런 사람을 거기는 안 나와 있네. 항거외추라고 합니다. 그거 참 이름도 참 이상하게 지었어요. 항거하는 외나라 추장이다 할 때 추자인데 오바리시하고 야스쿠라는데 이 사람이 이제 이런 사람이 항상 대마도주의 아들이 있었어요. 대마도주의 아들이 누구냐면 종성홍입니다. 종을 이렇게 쓰는데 이거는 소라고 읽습니다. 사다식계, 뭐 이런 소 요시토시, 뭐 이렇게 항상 이 소씨예요. 종.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한 4, 5천 명이 폭동을 일으킵니다. 그래가지고 거제도에 있는 수군기지를 공략하고 그 다음에 조선관리 제포라는 거는 지금 진해죠. 거기에 첨사인 김세균을 납치하고 또 이 동래성을 함락시켜서 동래부사를 참수하고 뭐 이런 난폭한 일을 일으키는데 이거를 삼포외란이라고 합니다. 그럴 때 조선에서는 그 유명한 우리나라에서 알려졌는데 황영이라는 사람을 좀 잘 아세요. 우리 그 유담년이라는 사람하고 파견해서 제포가 진해예요. 보름에 걸쳐서 이를 진압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으로 조선과 대마도의 교역이 단절되고 그 삼포에 있었던 그 일본인 거류자는 대마도로 철수됩니다. 여기 지금 대마도가 아까 삼포 외란을 일으켜놓고 나서 1512년에는 대마도주가 다시 국어로 해결을 해서 임신조약을 맺습니다. 이때는 조약이에 또 임신년에 그래서 다시 재개됐는데 이제는 저번에 딱 반이에요. 세견선이 50척이었는데 이걸 안 쓰겠습니다. 25척. 세사미두는 100석이었는데 200석이었는데 100석으로 이렇게 반으로 다 줄여버립니다. 그리고 교육장소는 제포 진해 하나만 제한합니다. 자, 영파의 난, 이제 일본으로 가겠습니다. 영파의 난이라는 거는, 영파가 저번에 얘기했죠? 여기 상해 밑에 영파가 있습니다. 영파. 중국말로는 닝보라고 그래요. 닝보. 영파는 이 강남 지역의 지금은 상해가 제일 1등 도시지만 옛날에는 영파가 여기 주산군도도 있고 모든 무역선이 이 주산군도의 보타도에서 아까 감압 그거를 확인한 다음에 입국사증을 얻고 여기 영파로 들어왔습니다. 옛날에 이거를 또 무령왕 때는 명주라고 그래가지고 무령왕릉이 명주해로를 개척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때 이제 그 일본의 무역선이 서로 누가 먼저 하선을 하느냐 이걸 가지고 호소가와 무역선이 있고 오우치 무역선의 승무원들이 서로 싸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원래가 오우치가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호소가와가 중국 관리에게 뇌물을 줘서 조공 화물을 먼저 하선시켜요. 그러니까 여기에 서로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게 이제 유명한 영파의 난이고 이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둘 다 들어오지 마. 이런 걸 하죠. 근데 거기서 그 밑줄 보세요. 센코쿠 다이묘인 모리 모토나리. 밑줄 잘 모르죠?
센코쿠 다이면 센코쿠는 전국을 일본말로 센코쿠 그러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 뭐예요? 수호 다이머, 수고 다이머라고 해서 쇼군 밑에 있는 그 지방 영주급 이 다이머라고 그랬죠. 그런데 지금은 하극상이 벌어져 가지고 저번에 그 온인의 날로 하극상이 일어나서 먼저 힘센 애들들이 막 상관도 쳐버리고 그 지역을 장악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다이묘를 그러니까 쇼군의 지배를 받지 않는 자유로운 자기 영역을 가지고 있는 그런 쇼군이 센코쿠 다이묘인데 그 중에 모리모토 나리가 있어요. 우리 모리 씨 이런 사람 많이 했죠. 모리 감독 옛날에 축구에. 근데 모리 모토나리는 이 요시다 지역으로 있었다는데 요시다가 어딘가를 찾아봤더니 지금 히로시마현에 고리야마 성이라고 있다고 합니다. 고리야마 성. 여기를 중심으로 센코쿠 다이묘를 했는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히로시마가 여기 광도 아닙니까? 여기 히로시마가. 근데 여기가 사실은 알려지지 않았는데 여기 있는 사람이 지금 이 서역 지역을 다 잡았다는 얘기예요. 이 야마구치서부터 여기 있는 쪽을. 근데 이 야마구치현의 백제계 후손들이 바로 오우치가였습니다. 오우치. 거기 대내라고 나와 있죠. 이 사람의 그 후예가 저번에 KBS인가 어디 무슨 왔는데 자기가 백제의 후손이다 그러고 백제 옷도 입고 한국에 와서 묘에다가 절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야마구치현, 여기가 야마구치입니다. 이 야마구치를 옛날에 있었던 왕자가 누구냐면 백제 성왕의 아들인 임성태자라고 있었어요. 풍포성에 있었다고 그러는데 이 임성태자의 후예가 일본에서는 오우치가입니다. 오우치가. 그래가지고 이 무역을 굉장히 장악을 많이 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 센코쿠 다이묘한테, 이 모리모토나리한테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명과의 교육이 끊어지죠. 은회치법이 뭐냐면 아까 얘기했죠. 회치법이라는 건 별거 아니에요. 내가 이게 쳐다보니까 일본에서는 은광석이 나오는데 이걸 거기서 추출할 수 있는 기술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야만족이라고 보면 돼요. 한국이 다 가르쳐줘요. 그림 그리는 법, 천문도, 절 짓는 거, 한시, 한문 쓰는 거, 안 가르쳐 준 게 있어요. 요즘 내 친구가 또 얘기했는데, 마녀집에 나오는 그것이 신라향가였다. 이걸 가지고 또 내 친구 김영애라고 하는 친구가 그걸 썼더라고요, 요번에. 그러니까, 일본에 가지고 있는 문화가 있습니까? 회치법이라는 거는 별것도 아니에요. 풀무질해서 이렇게 옛날에 우리 여기 나이 많으신 분들은 알 거예요. 옛날에 무슨 이렇게 가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바람이 일으켜가지고 불 나게끔 했죠. 풀무질 한다고.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렇게 무슨 석탄 같은 거 올려놓은 거 이런 걸 뜨겁게 해가지고 그걸로 아이론 같이 이렇게 데리고 이랬어요. 그래서 풀무질을 해서 불을 내가지고 돌하고 은을 분리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은을 만들어서 그때부터 은이 일본에서 비약적으로 생산해서 얘네들은 이제 돈 대신에 은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굉장히 이 의복류가 약했나 봐. 그래서 조선한테는 아까 얘기한 대로 모시, 아마, 배 이런 것들을 수입하고 돈으로 은을 준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은이 다시 또 명나라로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이 은이 결제의 수단이 되고 아까 그래서 지정의 제도도 생기고 일조 편법 이런 거 나온다고 그랬죠?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할 거는 일본의 막부와 대호족들은 불교에 관심이 많았어요. 불교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특히 우리 고려 대장경 이런 것들을
사실은 대장경 읽지도 못했어요. 대장경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게 그냥 한자도 아니고 그 불교의 심오한 철학을 담고 있는데 읽지도 못하는데 그냥 소장본으로. 저도 그런 경우 있어요. 저는 뭐 영어 성경책을 읽지만 뭐 틴테일 버전이라든가 뭐 옛날 루터 버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건 옛날 고대 영어로 쓰기 때문에 읽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래도 소장본으로 삽니다. 한 10만 원 하는데도 사요. 그래서 집에다 꽂아놓으면 왠지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집안이 잘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대장경을 산 모양이에요. 그래서 집에다 꽂아놨겠죠. 그래서 80여 차례에 대해서 조선에게 대장경을 요청하고 50부 이상의 그 사본 대장경이 일본으로 갔다는 거죠. 그리고 그 외에 조선의 불상, 불화, 범종 이런 불교 관련 물품들이 다수 일본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첫 시간은 그 토목의 변으로서 중요한 명나라의 50만이 죽는 그런 대참사, 황제가 끌려가고 이러는데 한 나라가 지금 막 없어질 수도 있는 그런 위태한 상황에서 조선의 세종 때 군대를 보내서 그 질서, 동북아의 질서를 변경시켜 놨다. 그 질서를 잡아 놨다. 그러니까 조선이라는 나라는 항상 조그만 나라로서 외방에서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게 커다란 토목의 변을 정리시켰다. 몽골의 난을. 그런 거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의 아까 주의 때의 주자학과 지금 명나라 때의 양명학과 달리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성리학의 개념은 무엇이고 그것은 이원론적인 개념이 아니라 이론론적인 그런 개념이고 하늘의 개입을 항상 중간 단계로 집어넣었다. 이런 것이 핵심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의 마치겠습니다.